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임용고시 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학년도 임용고시 기출문제의 정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문제의 정답은 제가 출제자가 아니라서 이거다! 라고 딱 잡아떼는 건 좀 다소 무리가 있고요. 대신에 나온 문제, 이 문제에 있는 그림, 작품, 도판 혹은 문장들을 확인해서 똑같은 내용 있는 책, 즉 출판된 책, 그걸 기준으로 정답 구성을 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로 정답은 배점 그대로 점수를 주는 거고요. 유사라고 되어 있는 건 일선 학교에서는 인정 답안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정답과는 단어와 문장이 좀 다르지만 의미론적으로 같은 건 유사로 처리해서 점수 똑같이 줍니다. 그런 것도 좀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먼저 제 생각을 이번 연도 문제를 보고 제 생각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쉬운 건 굉장히 쉬웠고 어려운 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답을 보면 한두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정답이 아니고 조금 다른 각도의 정답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논란이 좀 생기거나 아니면 어쩌면 점수에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빼지는 경우가 생겼지 않았을까, 빠지는 경우가 좀 생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조금 걱정도 좀 있습니다. 자료는 오늘 정답과 그 다음에 적중 비교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것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적중 비교표를 보면 요거는 요쪽 칸이 기출 문제이고요. 요쪽 칸이 제가 만들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만드는 이유는 1년 내내 여러분하고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고생했는데, 저의 역할은 가급적이면 시험이 나올 만한 문제를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켜드리는 건데, 그러한 결과물이 저의 1년의 수고에 대한 반응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성과를 올렸습니다, 어느 부분 좀 아쉽네요, 어느 부분은 좀 잘한 것 같습니다 라고 단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표에는 부분 정답 적중도 있고요. 이렇게 비어있는 건 제가 적중하지 못한 겁니다. 대신에 이거는 우리 기본서에도 나오더라고요 라고 하는 건 이후에 공부할 분들에게 대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기본서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색깔을 좀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되어 있는 건 진하게 했고요. 제가 적중하지 못한 건 비어노트에 기본서라고 쓰고 좀 흐리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관점이 적중했다, 혹은 정답이 적중되었다, 혹은 도판이 적중되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솔직하게 단막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적중했다 안 했다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의 1년의 수고로움,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시간에 대한 보고 형식으로 알려드린 거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시험을 보고 난 여러분들이 점수 채점을 이렇게 할 테니까 조금 감정적이거나 민감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고요. 또 여러분들도 지나치게 오해를 하거나 조금 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말씀이 오고 가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정답 발표를 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가채점을 하면서 자기가 쓴 답이 정답일 것 같은데 제가 제시한 답이 좀 다르면 이거 뭐지? 라고 기분이 나빠지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출제자가 아니고 채점자가 아니라서 정답 외에 유사 답안을 얼마나 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시한 정답과 유사 답안 말고 또 다른 유사 답안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채점하면서 실망하거나 이렇게 막 기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시험은 상대적인 겁니다. 자신이 못 봤다고 남들은 다 잘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점을 하시되 그 점수로 실망하거나 그로 인해서 2차 실기학원 안 가거나 2차 면접 준비하거나 수업 실현 연습하는데 주눅 들어 있거나 기가 눌려 있거나 막 이러는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발표라는 것이 사실은 많은 위험 요소와 조심할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궁금해하고 하시니까 저의 생각과 저의 입장, 제가 찾아낸 책에서의 문장들을 안내하는 형태의 성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제가 좀 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A형 1번부터 문제랑 정답 보겠습니다. A형 문제 1번 이렇게 되고요. 이 내용 아시는 것처럼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정답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직접 교수법 기억, 니은 스캐폴딩이고요. 교육학에서는 이걸 이제 발판 비계라는 말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유사 답안을 여기다 올려서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거 이렇게 뿔이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정답 보면 노근화법, 그 다음에 니은번 유민화가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건 몰라도 아마 니은이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궁금해 할 텐데요. 문제 볼게요. 여기에 보면 콩테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결과 점토, 흑연, 혼합, 내구성이 향상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요 아랫줄이었어요. 이 재료의 경도 및 농도는 점토를 섞는 것, 기름이 아니고요. 점토를 섞는 양, 여기가 사실은 주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보면 니은은 연필입니다. 연필, 기억은 붉은 초크, 초크 이렇게 가고요. 다른 용어들은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이렇게 가고, 자, 연필은 참고도서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참고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연필의 기원은 약 2000여 년 전 그리스 로마에 사용했고, 연필의 심은 자연 흑연이었죠, 처음에는. 그러다 납이 섞여 있지 않고 탄소 생성물인데, 최근의 연필은 곱게 빻은 흑연, 점토, 접착제, 보조 첨가제라고 해서 점토가 있어서 이 부분은 연필로 가는 것이 맞겠어서 저는 연필을 채택하겠습니다. 네,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죠. 색상책에 관련된 건데요. 뉴턴에서부터 쭉 얘기하고, 자, 그 중에서 색상채도 명도를 기준 삼는 HSV를 비롯해서 뭐 여러 설명이 되어 있고, 자, 이와 다르게 디지털 삼원색, 그래서 RGB, 디지털 삼원색,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빨강, 녹색, 파랑의 조합으로 색상을 표현한다. 색상별 256단계에서 순수 흰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RGB 삼원색의 값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를 애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좀 수치에 대해서 좀
논란도 있고 논쟁도 있을 텐데요. 요거 정답에 저는 일단 256, 256을 했고요. 유사답안도 255, 255를 동일하게 점수를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걸 보겠습니다. 문제에 디지털 색채기라고 돼 있어서요. 디지털 색채는 아날로그와 달리 일정한 단위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트란 이진수예요. 이진수. 요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진수 단위 시스템을 말하고요. 8개의 비트를 묶어서 바이트라고 그럽니다. 즉 바이트는 2의 8승 256이에요. 숫자가 255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2의 8승 3개의 속성인 RGB 이렇게 되죠. 가사는 이렇게 되고 감사는 32비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인덱스 컬러로 표기하고요. 가법원색 체계는 RGB가 각각 최고 단계인 255일 때, 즉 각각의 속성은 0에서 255까지 256단계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까지 잘 보셔야 돼요. 4번까지가 책에 그대로 나와요. 책에 24비트 2의 24승은 256R, 256G, 256B에서 단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 1677만 7216색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가 책에 나오고요. 그래서 요 기준에 따르면 256이 정답이 맞고요. 딱 한 가지 책에는 요 아랫줄 RGB 값이 각각 1바이트인 경우 R은 255, 25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유사답안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요 문장에는 약간의 서로 상충되는 말이 있죠. 바이트는 이진수인데 숫자 이렇게 나온 것은 상충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책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정답, 점수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문제 위에부터 보면 그 단청에 관련된 건데 요번에 단청이 나올 것 같아서 평소 수업 시간에 단청을 좀 많이 했었고요. 단청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던 문제인데 그 문제보다 더 깊게 좀 꼬거나 좀 지엽적인 문제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좀 괴롭히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기억, 색, 명의고 완료, 니은, 정제하여 선별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요거는 다행스럽게 우리 비교표를 보면 요게 이제 1번부터 기출문제, 이건 제가 냈던 문제를 이렇게 좌우에 비교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은 건데 쭉 내려가면 요건 1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색채에 관련된 256 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출문제죠, 지금. 단청 문제고, 저희가 6월 모의고사 때 한번 해드렸던 문제인데, 단청에 대한 것.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요게 이제 이때 이 문제의 정답이죠. 정답은 이제 뇌록 되어 있고요. 옆에 있는 문장, 옥색 돌을 곱게 가루내어서 물에 넣고 저어 앙금을 만들고 이를 말려서 아귀에 개어서 썼다. 요게 문제 니은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을 꼼꼼하게 읽고 외웠던 분들은 이 문제를 좀 자신 있게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정답을 보면은요. 네. 백색과 청색, 간색 명칭은 벽색, 기호에 따라 알릴 명칭은 뇌록 혹은 시안인 그린, 아주 그냥 신의 그냥 아주 그냥 명칭은 수비 혹은 수비법, 광무성 알료 만들기 위해서 분쇄된 원료를 정제해서 선별한 방법은 원료를 흐르는 물에 정제해서 추출한 다음에 입자 크기별로 분류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사답안 기억에 들어갈 알료 명칭이 녹토도 정답입니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뇌록색, 녹토, 시안인 그린.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돌을 곱게 가루내서 물에 넣고 저 앙금을 만들어 이렇게 해도 정답. 요걸 수비라고 그러고요. 수비법.
흙과 물을 휘저 물에 뜨는 부분을 모아 가라앉혀 가루를 얻는 것, 요것까지도 점수를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룬 문제들이 나오면 반갑긴 한데, 제가 아쉬운 거는, 23문제를 다 우리가 이렇게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렇게 중요해서 나올 것 같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막 강조하고, 좀 더 막 외우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독려하고, 막 이렇게 좀 제가 좀 닥달을 좀 해서, 여러분들, 아니면 반복을 여러 번 해서 저절로 외워지게끔 하지 못한 것이 제가 많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적중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점수 잘 받는 게 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 나오면 한편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이거 참고해서 내년엔 좀 더 제가 분발하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미술교과 연구회로 해서 뭐 어떻게 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미술교육론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풀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울 미니피, 이러한 부분은 작년 2020학년도에 요 측면이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마, 살짝 안 나올 것 같아 하고 날렸던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아쉬움이 좀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기억이 들어갈 것은 모방인데 여기 유사답안으로 전 재현도 정답 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책이 10권이면 5권은 모방, 5권은 재현 미술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을 줘야 된다는 게 맞고, 파울 미니피가 주장한 드로잉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첫째, 필기력 향상, 둘째가 산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기술, 그러니까 산업적 도움이 된다라고 풀었으면 정답이에요. 윤리적인 힘, 요건 이제 셋째로 끊어지거나 둘째로 이어지면 되겠고요. 아이스너 주장은 인지적 활동, 지적 활동이다. 또 미술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다. 미술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소비자, 향유자 육성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만한 문장이고요. 유사 답안에 보면 미니피가 주장한 것은 드로잉 교육을 통해서 모든 어린이에게 읽고 쓰는 문해력, 그러니까 필기력 향상과 유사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도 정답이고요. 또 드로잉 문해력 같은 노동자 육성, 이렇게 책에 나와요. 문장이 조금 어렵고 좀 길죠. 그래서 요건 그야말로 책에 나오는 거. 유사는 정답은 제가 조금 번안한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문장은 제가 번안했지만 사실은 요 책의 앞부분에 요약해서 나온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문장이 아니라 책의 문장이라는 걸 분명하게 밝혀드리고요. 저희도 우리 이거 문제 풀었었던 거죠? 네. 다음, 파울 문제로 공립학교라고 하는 주제로 풀었던 문제여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 문제가 7번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이죠. 지금 물고기 문양 장식 기법, 그다음에 소상팔경이 뭐냐, 이 부분에 여기 달이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명청시대 다채백자 비교 서술하는 것 정답 보겠습니다. 물고기 문양은 분청 조화이고요. 그리는 장면은 동정추월입니다. 동정이 비치는 가을, 달 묘사한 거고요. 다채백자고 하회기법, 즉 그림을 그리고 채색한 다음에 그에 시유한 것, 하회 혹은 하도도 정답입니다. 하도. 다에 비해서 중국 명청시대 다채백자는 상회 혹은 상도 기법 일종이고, 청화로 문양의 윤곽선을 그린 후 투명인을 시유해서 번조한 후 유약 위에 투명감 있는 다른 안료, 유상체로 색을 칠하고 다시 번조하는 것. 이때 청화는 유약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유하체가 된다. 요 문장이 또 책에 있는 것. 요 책은 우리
그 필독서 특강할 때 읽었던 책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곤잘레스는 뭐 누구나 다 공부했었던 작가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기억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피카소와 교류하면서 독창적 표현 형식을 확립했고, 그래서 조가 끼친 영향, 이런 것들이 주 포인트가 되겠는데, 정답 보면 용접이죠. 용접. 제작 기법은 금속을 망쳐 두드려 강도를 단단하게 만드는 평면 및 입체 가공 기법이고요. 단조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디귿 참고에서 곤잘레스 임치파로부터 받은 영향은 대상 형태를 분해체해서 재구성, 형태를 단순화, 추상화하는 것. 요런 말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그냥 단순화 정도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곤잘레스 조형 기법이 금속에 끼친 영향은 3천 공간 속의 드로잉을 넘어서 공간을 작품의 한 요소로 포함시킨 점, 추상조각에 영향을 준 점, 둘 중에 하나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공간과 관련된 문장이면 더 안정적일 겁니다. 자, 유사는 책을 제가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책에 이렇게 나와요. 20년대 후반 금속판, 금속봉들을 용접해서 선적인 형태의 조각을 창안했다. 이것도 영향. 기존의 조각처럼 덩어리로 보이기를 거부하고 공간 속의 드로잉, 이것도 정답. 재료에 있어서 연철 혹은 철, 중요한 매체로 고정시킨 업적도 정답. 데이비드 스미스, 타지리 등 철 조각, 작가 이름 안 적어도 좋습니다. 철 조각가들 영향을 줘서 격렬하고 표현성이 넘치는 작품을 창조하는 데 밑거름 되었다. 이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유사 답안이에요. 다음 9번입니다. 9번은 문제가 굉장히 좀 길고요. 내려가 보면 우리가 수업에 살펴본 작품에서 초현실주의 표현 기법을 찾을 수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질문하는 거죠. 교사 질문. 초현실주의 표현 기법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는 질문. 이 질문인데 비언어적 요소가 나와 있고 질문을 보면 발문 유형에 속하는 질문을 골라서 해당 교를 쓰고 평가적 발문인 거죠. 그 질문의 효과, 이게 중요한 건데요. 비평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문제, 요 문제의 정답은 9번. 정답 보겠습니다. 평가적 발문 유형에 속하는 건 니은이고요. 평가적 발문 효과는 교사 측면에서 감상작품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내고 작품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고, 학생 측면 효과는 개인적 반응을 촉진하는 것. 요게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적 반응의 촉진법이에요. 효과적인 발문을 위한 비언어적 요소는 시각 외의 소리나 상상의 소리, 또 인간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작품에 다가도록 지도하는 것, 또는 신체적 활동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유사답안, 학생 측면에서 효과는 동기발을 이끌 수 있다. 이것도 정답이 되겠고, 비언어적 요소는 눈빛 등을 포함한 표정, 몸짓, 제스처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활동에 맞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인 것, 이렇게 되겠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적 반응을 촉진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 서양화 매체에 관련된 거죠. 프레스코, 유화, 템페라 뭐 이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계란 노른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식초를 섞는 이유가 뭐냐, 유화와 비교했을 때 템페라의 특징인데 내려가 보면 색조를 중심으로 서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면 노른자는요 부착력이에요. 안료가 베이스에 이렇게 딱 붙어 있게 하는 부착력입니다. 식초는 방부제이고요. 유화와 비교할 때 템페라 색조의 특징은 유화와 달리 건조하면서 색조가 더 밝아지는 것. 유화와 비교해서 속히 건조함으로 생면의 평도, 번지 기쁨은 부적절해요. 선묘적인 성격이 띱니다. 그 다음에 빛을 거의 굴절시키지 않아서 유화보다
맑고 생생한 색, 그 색으로 중심으로 서술을 해야 됩니다. 벽화 등에 아주 적합하고요. 붓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색조가 딱딱해지는 흠. 계속 색으로 가는 겁니다, 문장이. 또 유화와 같이 자연스러운 효과와 명암, 톤의 미묘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 유사반, 노른자의 기능은 물감을 부드럽고 유동성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책에 나와요. 달걀은 물과 기름을 잘 섞게 하는 유화제 역할도 합니다. 이것도 책에 나와요. 템페란 첫째, 빛을 거의 굳히지 않기 때문에 유화보다 생산색을 낼 수 있다. 색이 더 선명해진다. 유화는 건조된 이후에 색조가 변질되는 반면에 템페라는 건조된 이후에 색조가 변질되지 않고 갈라지거나 떨어지지 않는다. 전부 다 색에 관련돼서 정답을 채택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11번이 이렇게 되면 라파엘로랑 티치아노 이렇게 되는 건데, 디세뇨는 디자인, 그러니까 장르를 말합니다. 회화, 건축, 조각 이렇게 장르 관련된 거고, 가의 조형적 특징은 디세뇨, 그러니까 이 유파의 조형적 특징, 형, 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두 가지. 나타난 베네치아파의 특징. 결국 이 문제는 피렌체파와 베네치아파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거 또 문제로 풀었던 것 같은데, 이쪽 보면 이거 이제 곤잘레스 문제는 우리가 늘 풀었던, 다른 분들도 다 공부를 했을 테고요. 용접 뭐 이런 거. 유화, 템페라 비교했던 문제인데, 우린 요걸로 비교했었죠. 벤샨 문제랑 호큰이랑 해서 템페라, 유화 비교했던 거. 그래서 문장 요대로 다 외우신 분들은 그대로 쓰면 무난하게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요게 지금 기출문제고요. 티치아노 뭐 요거고, 우리가 피렌체파, 시에네파, 베네치아파 이렇게 비교해서 풀었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화파의 특징과 비교해서 써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정답을 보면 디세뇨란 데생, 소묘, 디자인 뜻이고요. 가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피렌체 화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디세뇨 측면에서 가의 조형적 특징은 명료한 형태, 윤곽선, 합리적 극적인 감동을 중시하고 자연주의적 경향. 반면에 나에 나타난 베네치아파의 특징은 빛, 색채, 분위기. 그러니까 그 피렌체랑 반대여야죠. 회화적인 색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접근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12번. 불상을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중국 불상이 나와서 좀 속상했고 안타까웠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좀 적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아쉬움도 생기고요. 좀 더 분발해서 더 아주 빠짐없이 23문제 다 맞출 수 있도록 할 텐데, 어쨌든 노력은 많이 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했다는 것만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1년의 수고로움이 나름대로 저도 보상도 되고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4세기 중반, 우린 6세기 중반 이렇게 되는데, 옷주름 표현, 선정인의 자세, 그 다음에 대자 명칭과 의미, 니은. 니은이 뭐냐면 나와 다른 조형적 특징 이렇게 되고요. 대자 명칭과 의미, 요거 대자 명칭과 의미인데요. 그림 좀 볼게요. 요 그림이 나와 있는 거, 요 그림이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요 책으로 정답 만들었어요. 정답 보겠습니다. 나의 옷주름 표현은 버브의 주름이 좌우대칭으로 정리되었다. 이에 비해서 가의 범위는 도드라진 윤기선, 사실적이면서도 입체적이다. 선정인의 자세는 가는 손을 포개어 손바닥을 위로 향한 모습을 한 것에 비해서 나는 한 손바닥이 배를 덮고 있는 것도 한나라 때 도용해서 그 전통을 찾을 수 있다 되어 있고요. 다의 대자 명칭은 연꽃 대자입니다. 자, 여기부터 잘 보셔야 돼요. 요 도판이 나와 있는 책은 요대로 나와요. 요 문장 그대로. 의미는
불상이 연꽃으로부터 화생하는 연화 화생관을 말하는 거죠. 연꽃으로부터 화생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책에 나옵니다. 책에요. 그 원오리 사지 소조불상은 상당히 온화하고 유연하고 우아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고구려 3기 양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우리가 강직하고 남성적인데 오히려 백제적인 성향이 있는 게 3기 양식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남북조 절충 양식, 즉 화 양식이라고 그래요. 오타 아니고요. 세련되면 원만한 양식 이렇게 되고, 유사다반 대자 명칭은 연화자고 의미는 연꽃 모양의 대자. 모든 만물의 생명이 연꽃 태어난다 이런 건데, 아마 뭐 진흙에 관련된 내용도 생각을 할 테고 불교적인 성향도 생각을 할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에 있는 대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A형입니다. 잠깐 끄고요. B형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B형 하겠습니다. B형입니다. B형 1번. 이렇게 좀 낯설은, 생뚱맞은, 여러분들 평소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1번부터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요른. 그래서 우리가 코브라 그룹 할 때 배웠던 작가인데, 코브라 이후에 만들어진 유파입니다. 그래서 저기 코브라와 관련된 거는 우리 비교표를 보면, 요거 비교표를 보면 우리 기본서에 코브라가 나와야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기본서에 있어서 아마 이제 내년에 준비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기본서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 좀 있어서 요걸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작성해 봤고요. 자,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 기억 상황주의 인터내셔널이고요. 유사 답안은 상황주의 혹은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 이렇게 하면 되겠고, 니은은 변환이거나 방향 전환. 문장상 콜라주까지 정답을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요거는 이제 출제자나 채점자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황주의 인터내셔널의 주요 전략이 4가지예요. 하나는 표류, 두 번째가 심리지리, 세 번째 통합적 도시주의, 그 다음에 변환, 바로 요거에 되겠죠. 근데 요 변환이란 거는 우리 문장을 읽어보면, 문제. 네, 여기를 보면 기존 작품이나 텍스트를 원래의 기능과 다르게 변형해서 탈같이 하거나 재같이 하는 방법인데, 내용을 보면 콜라주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콜라주도 정답을 점수를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출제자들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1번 그렇게 하고, 2번. 그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주변이 터진 것. 그렇게 되죠. 그래서 주먹을 쥐도 5손가락으로 감싸는 것. 그 다음에 모서리를 두드리는 것. 칼날로 두드리거나 칼자루로 두드리는 건데요. 정답을 보면, 기억은 악권법입니다. 악권법인데, 서해적으로 말하면 악관법도 책에 나와요. 그런데 저희는 악권법으로 배웠습니다. 악권법으로 우리 저기 배웠던 거를 볼까요? 네, 쭉 내려가면 요거 안 만들었나 보네요. 네, 네, 요걸로 보겠습니다. 요걸로 보면 우리는 9월 2주차 악권법으로 배웠어요. 악권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 다시 한번 보면, 요거에서 이건 문제고, 정답 잔파 병렬법이 정답이고요. 잔파도 유사 답안인데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요건 없어요. 요거 잔파예요. 다음에 3번 문제. 위부터 볼게요. 네. 교육과정인데,
작년 2020학년도에 교육과정 변천이 나와서 아마 대다수 학생들이 교육과정 변천은 슥 날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변천이 중요할 것 같아서 몇 번 알려드리고 계속 판서도 해드리고 수업을 많이 해드렸는데 좀 더 막 닥달을 하고 강조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중요하다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듣기 짜증스럽고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힌다 할 만큼 계속 집중적으로 반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소신껏. 네. 그래서 이 문제는 3차 미술과 교육과정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6차 미술과 교육과정, 또 감상 영역 이런 건데, 감상 영역뿐만 아니라 체험 영역에도 6차 미술과 교육과정은 공통적인 요소가 미학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체험 영역에도 그렇고 감상 영역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2015 개정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기능 이렇게 되죠. 정답 보겠습니다. 기억은 민족미술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전통미술 교육과 관련되어 있죠. 민족미술 교육이고요. 유사반은 전통미술이라고 되는데 이 전통미술이라는 말은 예전에 7차 교육과정 시절에 해설서에는 요 말로 나와요. 전통이란 말로. 그러니까 유사답안 저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DBA이고요. 이건 논란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D것은 미술사와 함께 미술 비평 영역. 요 문장 전체가 맞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미학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책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책. 그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건 해석하기, 활용하기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품에 대한 유파, 양식, 이해 그걸 또 설명하는 것도 기능적으로 틀리진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여기도 점수를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더 확정적인 것은 해석하기와 활용하기가 비평이기 때문에 감상, 비평이기 때문에 여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요 문제 한번 풀었었죠? 요걸로 보면 요게 지금 감상 영역이고 교육과정.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미학하면서 했었고, 또 이렇게 6주 B형에서는 3차 교육과정 하면서 우리나라 미술품의 문화재 감상 요렇게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다뤘던 것이 나와서 조금 다행스럽긴 한데 저만 그렇고 여러분들 좀 외우게 제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프리쇼. 우리 마지막 주에 배웠던 제프리쇼가 나와서 어찌나 반가운지 안녕 인사하고 싶은데 대답을 안 해요. 컴퓨터 시스템과 사용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이게 디자인 문제였다면 여러분이 썼을 거예요. 디자인이 아니라 미술사를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하고 막 헷갈렸던 그 많은 학생들이 그런 아쉬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혹은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이런 많이 배웠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정말로 이게 미술사로 접근하니까 이 문장을 읽고도 이렇게 탁 떠오르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워요. 그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 사용자의 그래서 기억,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는 실제가 요거 우리 문제로 풀었던 거 있죠. 요게 이제 문제고 5월 달에 우리가 꼭풀 80제로 풀었던 5월부터 아예 우리는 미디어 아트는 이제 요게 중요하다. 이제는 트렌드가 이거다라고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때 배웠던 프레젠스, 임장감이라고 하는 거 요때 가르쳐 드렸고 요 문제도 그대로 미음의 개념 서술할 것 돼 있고 5월 꼭풀의 프레젠스, 그 다음에 현장감을 말하는 것 인장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배웠던 제프리쇼 구름 도판 요걸로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보면 유저 인터페이스 UI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혹은 사용자 중심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보통 흔히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GUI도 되죠. 근데 이제 그래픽은 조금 더 축소된 단어이고, 요게 좀 더 안정적인 거. 니은 프레젠스 혹은 임장감, 몰입감까지 정답. 그다음에 가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서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서 페달을 굴려서 가상현실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반면에 나는 신체 물리적인 움직임을 떠넘어서 관람자가 웹페이지상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전화 웹페이지 이렇게 로봇을 통해서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하게 만들어졌어요. 석회석판에 정제된 기역을 도포하고 물을 뿌린 후라고 되어 있고, 알루미늄판에 정제된 기역을 도포한 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사실 기역과 기역이 달라요. 책에는 여기 기역과 여기 기역이 달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의신청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기역 왼쪽에 있는 건 카보런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역은 금강사예요.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금강사랑 카보런덤 달라요. 얘는 연마제고요. 카보런덤은. 금강사는 그야말로 쇳가루예요. 쇳가루.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면 여긴 쇳가루고 이건 연마제예요. 문제가 기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답에 금강사로 하신 분은 점수 받아야 맞습니다. 니은은 그냥 내비게이터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판에 연마가 필요한 이유는 인위적인 돌기가 있어야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석회석판화가 우리가 말하는 부식이라고 하잖아요. 금속에서 부식 말고 우리가 평판에서 말하는 부식 단계. 그렇게 돌기가 있어야 그런 것이 되는데, 인위적인 돌기를 만들기 위해서 미생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갈아야 될 연마가 필요하고 입자 깊이를 조정하고 균일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책에 있는 거고, 인위적인 돌기와 미생 구멍을 통해서 물과 기름의 반발성, 요걸 우리가 석판에서 부식이다 얘기를 하죠. 부드러운 색의 톤과 깊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연마제, 금강산 다른 얘기고 탄화 규소까지 유저 답안으로 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면, 요건 좀 천천히 볼게요. 미술과 평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드너 아츠프로펠은 학생 평가 방법 개발과 검증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에서 연구자는 학생들의 상상학습 과정, 일지, 질적 평가 활용했다. 수업 활동의 전 과정을 기록하는 거, 그래서 자료와 활동의 변화 양상을 평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결과만을 보는 포트폴리오 다른 거, 프로세스폴리오 평가. 우리는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잘 풀었을 것이고, 교사 측면에서 뭐 어쩌었다고 그러다. 니은, 모든 기여도에 따른 구성원 간의 불만. 단박하게 이 문장으로 보면 간단해져요. 모든 내에 불만이 없으려면 자기평가, 동료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 내려가면, 니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평가해 신뢰도, 공정성,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문장으로 보면 간단해져요. 모든 내 구성원 불만 없으려면 그냥 자기평가, 동료평가 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해설서. 여기 교육과정 해설서 평가 방향이에요. 미술과 교육과 역량에 기반한 거 과정 중심해야 된다. 또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해야 된다. 평가 내용이 특정한 내용이 편집되지 않도록 다양한 평가법을 써야 된다. 학습자 태도, 학습 과정, 학습 결과가 인지, 심동, 정의적인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화면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5번. 평가 기준을 학습자에 미리 제시해서 객관성, 신뢰성, 요것도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평가 목표, 평가 내용, 평가 상황들을 고려해서 서술형 및 논술형 검사, 관찰법 발표 또는 자기평가, 동료평가. 요게 정답이에요. 여기 해설서에 나와 있잖아요. 해설서. 그리고요. 또 개별평가, 모든 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하되 모든 평가 시 개인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면 개인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하는 건 뭐예요? 자기평가, 동료평가죠.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베베 꼴 필요도 없고요. 제가 뭐 무리한 얘기 아니잖아요. 해설서에 나와 있는 건데. 개인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해서 너 자기 평가해봐봐. 그리고 모든 내에서 역할과 비중을 했는데 동료가 평가해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정답을 보면 기원 프로세스 학생 측면의 장점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자신 학습 과정 계획 점검 평가에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한다. 학습 과정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 기회이다. 니은을 취소하는 방안은 단박하게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시즌 이러면 되고요. 요거에 대한 해설서,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평가 기준을 학습자에게 미리 제시해서 평가 객관성 신뢰성을 높인다. 다음에 6번, 가로 5번, 가로 6번이 요거고요. 7번, 개별평가, 모든평가 적절히 활용하되 모든평가 시 개인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할 평가 기준과 방법을 선정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결국 모든평가 때 개인의 역할과 비중에 관련된 평가 기준은 자기평가랑 동료평가 하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7번 문제예요. 네, 요즘은 이제 휴대폰까지 나오고요. 평가에서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납방염. 요번에 염색 나온다고 우리가 많이 연습했었죠. 그쵸? 여기 잠깐만 우리가 빔 프로젝트로 잠깐 도표 좀 볼 겁니다. 염색 공해 부분 좀 볼까요? 초점이 좀 안 맞네. 흐릿하네. 네, 맞아가고 있습니다. 공해 부분 볼게요. 쭉 내려가서 공해, 더 내려가서, 더 내려가고, 네,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여기 화면이니까요. 자, 공해가 염색이 나오고, 목공해, 도자, 목공해, 도자, 지공해, 도자. 그래서 최근에 안 나온 것이 금속공해였고, 그 다음에 염색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염색을 많이 강조했던 것이고, 이것이 납방염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면 닫아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던 것이 있죠. 네, 그러면 내려가서 여기가 이제 납방염 문제고 우리가 이제 방염, 염색 공해를 이렇게 했고요. 이 문제에서 납방염에 사용하는 납의 종류, 요거를 제가 7, 8월쯤 됐는가요? 조교 선생님한테 납방염 할 때 납 어떤 거 써 그랬더니 눈이 동그랗게 네? 라고 놀래더라고요. 아, 이거 모르는구나 싶어서 알려드렸고 문제로 알려드렸습니다. 납방염 할 때 그 납은 한 가지만 쓰면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다뤘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납방염에서 납은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 문제로 내려가 볼게요. 방염제의 특성을 방염제 특성과 방염 방법.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의 초점은 납방염에서 납의 종류. 걔를 하나만 쓰면 안 되고 혼합해서 쓴다라고 하는 방염제 특성이 있어요. 그거와 방법을 관련져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풀었던 문제에 여기서도 그래서 정답 좀 올려보면 납방염은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온도, 계절, 천의 종류, 기법에 따라 상법이 달라지고 납에 따라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는 이제 밀납도 있고 또 뭐 목납도 있고 파라핀납도 있고 백납도 있고 이랬던 거였거든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정답 보겠습니다. 방염제 특성은요, 사용 공간, 온도, 계절, 문양의 특징에 따라 적절하게 혼합해야 돼요. 여기 중요해요. 혼합이 중요합니다. 이게 방염제 특성이에요. 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균열성이 좋고 방염이 높아서 균열에 대한 우연적 재미있는 문제를 얻을 수 있다. 방염 방법은 온도, 계절, 표현 방법에 따라 방염제를 2가지 이상 섞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해면 안 됩니다. 다음에 찍힐 염료 염색을 방지하여 무늬를 표현한다는 거죠. 제작 과정은 직물 고정. 잠깐만요. 문제로 다 볼게요. 문제로 가보면 파라핀으로 균열을, 요 화면 잠깐만 헷갈릴 테니까 잠깐 위로 갖다 다시 내려올게요. 네, 요 문제죠. 지금 쭉 내려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부분이에요. 파라핀으로 균열을 만드는 단계를 요약하면 직물을 고정시키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은으로 가고 틈새로 염료를 주입하면 무늬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염료 주입 단계까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물어보는 질문이 균열을 만드는 방법에서 니은에 들어갈 제작 과정 2단계 간단하게 쪼개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정답으로 가면 직물 고정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제가 가로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쓸 필요가 없고 밑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콩즙 바르는 겁니다. 그래야 번지질 않아요. 콩즙 바르는 거 가르쳐 드렸는데 번지질 않아요. 그 다음 납출로 무늬를 표현해요. 두 번째, 냉수에 천을 담가서 납을 굳혀요. 그 다음에 구김을 주면 균열이 가는 겁니다. 요 2단계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밑그림 그리고 찬물에 담는다. 냉정하게는 밑그림과 콩즙 바른다 까지인데, 요거는 채점자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쉬운 거는 책에 그대로 나와요. 책에. 제가 억지 부르는 게 아니라 책에 나와요. 납방염에서 콩즙을 바르지 않으면 번져. 자, 유사답안 방염제 특성은 벌집을 채취한 밀랍, 온납을 채취한 목납, 목납을 정제한 백납, 석유를 채취한 파라핀을 적절히 혼합해야 돼요. 이게 특성이야. 방염 방법은 2-3종류를 혼합해 사용해야 돼. 그 다음에 제작하는 밑그림 그리고 흰색으로 남기고 싶은 분에만 납치한다. 아마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써도 정답을 주면 정말 좋겠어. 나도 좋겠어. 여러분이 잘 되면 좋죠. 그렇지만 이제 책에는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다 하는 거.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균열 간다, 이거 맞는데 보세요. 뜨거운 거를 힘을 가하면 균열이 덜 가죠. 그래서 냉수에 천을 담가야 된다 하는 거. 여기까지가 아주 냉정한 정답. 근데 여러 번 편에 쓰자면 이 밑에 것도 정답을 주면 좋겠어요. 다행스럽게 우리가 강조했던 것들이 나와서 고맙고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8번 문제예요. 네, 문제부터 볼까요? 미술 감상 비평 하면서 전통이야. 조속이 나왔네. 어찌나 반갑던지. 그래서 이제 그림이 요렇게, 우리가 그림 공부했던 거,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풀었던 거. 네. 요게 지금 조속 문제이고, 우리가 9, 10월 달 2주 B형 3번에 요 그림, 금궤도. 여기 있고, 조속 노수 서작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출문제인데 또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기출문제 공부가 좀 더 필요하겠다. 이미 알고 있는 거 배운 거라도 기출문제 배웠으니까 공부했으니까 라고 그냥 쉽게 넘길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판 중심으로 꼼꼼히 보는 공부가 내년에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다뤘던 게 나와서 참 다행스럽고 고마웠던 부분. 자, 문제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뭐 축화, 구륵 전체, 몰골법 쉽게 나왔죠, 그죠? 쉽게 나왔고, 요 부분, 보통 화조화에서 많이 그리는 원앙이나 오리, 기러기는 무엇을 상징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원앙이나 오리, 기러기는 공통적으로 라고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원앙이나 오리, 기러기의 공통적인 상징이 아니죠. 그러면 사실은 이 문장 그대로라면 원앙 따로, 오리 따로, 기러기 따로 써야 돼요. 근데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마 우리끼리 하는 말로 물체를 하면 그냥 공통으로 가면 좋겠고, 칼제하면 이건 따로따로 써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리을에 들어갈 내용을 리을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좀 무리하게 막 까탈스럽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나 채점자들이 좀 물체를 해주면 좋겠다. 그 생각. 그래서 정답을 보면 축하는 그냥 세로로 긴 거.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룹 전체는 그룹에 대한 대상 윤곽을 필수 먼저 정하고 윤곽을 안으로 색채하고 몰골은 윤곽을 긋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하죠. 먹이나 채색으로 하는 거. 리을은 그냥 공통으로 가면 부부 금슬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따로 가게 되면 기러기 상징은 자유를 추구하는 선비의 기풍 요게 책에 나와요. 기러기 관련된 고사가 옛날 중국에서 유명한 그 학자를 관직에 앉히려고 했는데 자꾸 안 가고 관료를 또 보내도 안 가고 또 보내도 안 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안 오면 죽인다고 하니까 기러기를 바라보면서 시를 읊었거든요. 그리고는 결국 그 관직에 잠깐 갔다가 나와서 그냥 자결로 끝을 맺는데 그로 인해서 유명해진 것이 기러기 고사예요. 이 기러기는 자유를 추구하는 선비 기풍이 책에 나옵니다. 요건 좀 사뭇 다르죠. 그냥 공통으로 가면 부부 금슬. 따로 나오면 요게 정답이 돼요. 네. 다음 9번 인포그래픽 시각 디자인에서 최근 트렌드는 인포그래픽이라고 말씀을 수업 시간에 드렸고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인포그래픽의 교통사고 발생 위치, 사고의 빈도, 데이터 시각화인데요. 요거는 책에 나와요. 그냥 이 문장이 단어가 정보 시각화는 인포그래픽을 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정보의 특성에서 비교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인포그래픽 형태, 유형 요거 우리도 문제 풀었던 것 같아요. 인포그래픽 요거고 우리가 요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요 문제 밑에 통계 기반, 타임라인, 프로세스, 위치 및 지리 기반 요거 배웠고요. 그래서 유형 인포그래픽이고 네.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 있어서 반가운데 자 정답 보면 지리 및 위치 기반 인포그래픽, 리은 통계 기반 인포그래픽,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란 요게 책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되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통계와 알고리즘이겠죠. 알고리즘을 통해 시각화한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시각화는 많은 데이터를 한눈에 살펴보기 쉽게 만든 특성을 지니며 정보는 의미보다는 현상 자체를 시각화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를 이용하면 정보 구조나 패턴을 찾아낼 수 있고요. 반면에 정보 시각화는 그냥 인포그래프를 말해요. 단순 시각화에 벗어나서 명확한 목적, 정보의 관계, 패턴,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파악한 내용을 메시지로 구체화하는 거죠. 메시지와 스토리가 있어요. 새롭게 구성 가능하여 만든 것 이렇게 됩니다. 유사답안 데이터 시각화는 통계적 수치 사실을 수집해 모아놓은 것, 반면에 정보 시각화란 비수량적 자료를 특정 목적에 맞게 가공, 판단의 근거를 사용하는 것, 의미와 가치 부여한 것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요거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단어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한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변별성 없는 겁니다. 이걸로 머리싸움 하지 마시고 변별성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문장 쓴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각문화 미술 교육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평, 언어적 활동이고, TV로 광고 보는 것에 익숙하였지만, 이것이 회화나 조각과 같은 비평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광고 이미지가 미술의 영역에 포함된 데 의문을 가졌다. 그래서 광고 이미지와 같은 대중문화의 요소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 하면서, 미술교육, 시각문화 미술교육 취지에 맞도록 기억, 보완하는 방법,
시간문화 미술교육에서 니은과 관련된 프리드만. 아, 반갑죠. 요것도 우리 그 화면 잠깐 또 빔 프로젝트로 좀 보면 미술교육. 그래서 2014학년도부터 15, 16, 17 쭉 우리가 이거 자주 봤어요. 자주 보면서 학자들 쭉 봤는데 던컴, 애플랜드, 로엔펠드, 칙센트, 아이스너, 윌슨 다 했는데 아직 안 나온 사람 프리드먼. 그쵸? 그래서 우리가 프리드먼 꼭 나올 거니까 공부하자 했던 그런 강조한 부분이 있었고, 네. 그래서 화면 닫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풀었던 내용도 좀 보면 11월 마지막 주차에 아무래도 중요하고 나올 것 같아서 마지막에 제가 제시해 드렸던 부분이죠. 요거 이렇게 보면 프리드먼 개념적 특성 8가지 되어 있고, 또 이제 시각문화 관련돼서 사회문화적인 맥락, 요게 지금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문제와 정답. 실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지식을 찾고 의미를 구성하는 거, 프리드먼 이렇게 됩니다. 정답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완할 수 있는 수업은 학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내용으로 조직화돼. 문장이 어렵죠? 미안합니다. 책에서 가져와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을 쓰지 않더라도 이미지, 인공물, 제작과 비평을 통해 학습을 한다. 뭐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드먼의 개념은 영역의 재개념화, 이렇게죠. 혹은 미술의 확장. 정답입니다. 아, 여기는 없네요. 여기 유사의 니은, 미술의 확장. 미술교육 확장. 그렇게 해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엔터 쳐야 되겠네요. 네. 이것도 정답이 됩니다. 서양의 순수 미술을 벗어나 다양한 영역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D가 첫째, 시각문화 미술교육은 맥락, 제작물 제작된 문화적 배경, 요게 중요하죠. 나머지 문장은 안 써도 되고요. VC에서 광고의 숨은 의도가 중요합니다. 목적, 이런 거. 맥락과 관련해서. 또는 상업 이미지의 재현 원리를 파악하고 시각적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 11번 미니멀리즘의 도널드 저드, 그 다음에 헤세,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 구조, 특수한 사물, 말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당황하게 되는데 평소에 배웠던 것대로 그대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화면 잠깐 보면서 서양미술사 쪽으로 좀 보면, 서양미술사 쪽에서 보면, 서양미술사,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현대미술론 쪽 보면, 보세요. 추상표현주의, 극사실, 화면 좀 네. 플럭서스, 네오팝, YBS, 페미니즘, 아르트포베라 이러면서 기억나시죠? 추상표현주의랑 미니멀이 안 나왔다. 나도 모르고 깜짝 놀랐다 하는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추상표현주의와 미니멀 우리가 공부를 좀 하자 했던 부분이 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 헬레니즘, 르네상스, 매너리즘 이런 거 나왔는데 르네상스의 피렌체랑 베네치아가 안 나와서 공부했던 것이 이번에 나왔고, 따라서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관점 잡고 여러분들 안내해 주는 거는 전 내년에도 꾸준히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정말 많이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화면 닫아 주시고, 문제는 아마 임용생들은 미니멀은 돈을 줘서는 다 풀어봤을 테니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요런 단어들이 좀 어려워서, 전시 명칭 이런 게 좀 어려워서 좀 어려웠을 텐데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제가 정답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저도 특수한 사물의 특징, 구성적 측면이거든요.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특수한 사물의 특징을 구성적 측면에서 적어라라고 단서가 달렸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 동일한 크기, 동일한 색채,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모듈을 공간의 반복,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문장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고요.
반복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각각의 단위들은 서로 상관구도를 지니지 않는 구성이죠. 그 다음에 기억의 명칭 기한 추상이고 3번 미니멀리즘과 대조된 특징을 중심으로 나의 재료가 지닌 함의. 자, 미니멀리즘의 재료는 산업 생산품, 공산품, 플라스틱인데 좀 딱딱한 거예요. 굳어있는 거지. 고정적이요. 반면에 나의 재료는 같은 산업화의 산물이에요. 공산품들인데 고무 라텍스, 좀 이렇게 흐물흐물 거리는 거. 섬유 유리, 파이버글래스. 얘네들은요, 부드러운 물성적 특성도 지니고요. 한편 시간이 가면 삭어요. 따라서 함의는 포스트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지적인 행동 미술, 실물이 보존되고 거래되는 것들이 아닌 재료로 미술을 만지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딱딱한 거, 오래되는 건 오랫동안 소유할 수 있지만 이렇게 라텍스 이런 애들은 삭어버리기 때문에 없어져요. 소유가 안 돼요. 그런 겁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둘째, 삶과 예술은 지속되지 않는다. 라텍스 조각들이 시간이 갈수록 소장 가치가 떨어지고 미술로서 오래가지 못한다. 미술작품이란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제작 과정에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검정색들은 다 없애고 파란색 글로만 글을 작성하셔도 정답이 되겠고, 유사답안 작품이 단지 관람객이 보는 대상이 아니라 작품과 관객은 상호관계 속에 있다. 공간 속에서 구성이니까 이것도 정답. 아마 이거 여러분들 제일 많이 썼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관객은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지각적 경험한다. 어쨌든 경험이 중요하고, 재료는 우연, 융통성 또는 시간에 따라 늘어지는 것, 사가지는 것,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답 해설을 해드렸고요. 다시 우리가 화면을 좀 보면 앞에부터 볼게요. 미술교육에서 이제 프리드먼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온 학자를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딱 한 명이 남아있어요. 그런 건 수업 시간에 알아서 전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작년에 변천 나오고 이번에 또 변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올 만한 변천은 없을 것 같은데 대체로 이제 성취 기준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교육과정이 좀 개정되는 추세거든요. 그 추세를 좀 봐야 되겠고, 그래서 한동안은 교육과정은 좀 공부 안 하시고 있다가 여름부터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교수학습 방법 보면 여기 스캠퍼, 직접 교수하고 반응 중심 마인드맵, PBL, CPS, PMI, 브레인스토밍 그거 다 직접 교수 나왔죠. 그럼 아직 안 나온 거 눈에 보이죠? 안 나온 것도 공부하세요. 그 다음 평가도 프로세스 폴리오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연구보고서 나오고 포트폴리오 나오고 일화 기록 다시 또 프로세스 폴리오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반면에 조형론, 드로잉은 안 나왔어요. 이제 나올 게 다 나왔다는 얘기죠. 판화도 볼록판, 평판, 오목판, 공판 나올 거 다 나왔죠. 다시 또 볼록판, 오목판, 평판, 이제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서해만 냅다 쭉 나오다가 정각이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죠. 그러다 요번에 이제 정각 나왔어요. 이러면 얘 또 이어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학하고 비평이 이제 띄엄띄엄 나오고 안 나오고 띄엄띄엄 나오니까 요번에 안 나왔으니까 20학년도 안 나왔고 21학년도 안 나왔네요. 그럼 여긴 위험하네. 느낌 간다. 그죠? 그리고 내려가서 서양화에서는 기법이에요, 정답. 기법. 요번에는 이제 매체가 나왔네요. 매체, 띄고 매체. 네, 그 다음에 안 나온 매체가 이제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술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나온 68 좀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어쩌다 한번 나왔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좀 부담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조 조각 이론도 거의 부담이 없을 것이고, 조각사가 곤잘레스. 지금 보세요. 조각사 쪽에서 문제수가 많았는데 하나만 달랑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건축이 안 나왔고, 중국 미술사가 불상으로 나오고 화론이 안 나왔어요.
활원이 2년 연속 안 나왔네요. 그런 적이 없죠, 지금? 그러면 이제 2022학년도 쪽에서는 활원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내려가서 한국사가 이렇게 의외로 문항수가 적네요, 그죠? 회화 부분도 좀 적고 한국사가 많이 좀 빠졌어요. 한국 근대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색착은 꾸준없이 나오고요. 디자인 역사가 안 나왔고, 근데 안 나오는 패턴이 한 해 걸러서 한 해 쭉 나오다가 안 나왔으면 이제 그 다음 나오겠지. 시각 디자인이 꾸준히 안 나오다가 인포그래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품, 환경, 영상이 안 나왔죠, 또? 영상 위험하고, 사진, 영상 나왔는데 요번에 안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공예는 이렇게 염색, 목공의 도자, 목공의 도자, 지공의 도자, 이제 염색 나왔어. 그러면 남은 거.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 닫아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채점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책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개인적인 감정 없고, 책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궁금하시면 책을 좀 보시거나, 자기 점수 외에 다른 사람도 못 볼 수도 있어요. 힘내시고, 힘껏 2차 준비하십시오. 저는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알려드리고 더 많이 적중하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